자, 글씨 쓰는 방법인데 명령어가 몇 개 없어요. 스타일, 텍스트, m텍스트,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 텍스트 투 m텍스트 몇 개 안 돼요. 글자를 쓰는 명령어는 실질적으로 글자를 쓰는 명령어는 텍스트하고 m텍스트 밖에 없습니다.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라고 해서 여러 줄 쓰기,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해서 한 줄 쓰기입니다. 명령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타일은 글꼴 유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디트는 글자, 이미 쓰여진 도면에 쓰여진 글자를 수정하는 명령어고, 텍스트 투 m텍스트는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를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명령어 많지 않아요. 근데 옵션이 많아요. 옵션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굳이 이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는 굳이 필요가 없는 명령어예요. 옛날에 썼던 명령어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 예전에 썼던 명령어예요. 물론 이 스타일과 텍스트가 한 짝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이에요. 아주 먼 옛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16MB고 메모리가 4KB 일 당시. 상상이 안 가죠. 32MB, 네, 메모리, 아니, 하드디스크가 32MB였어요. 32MB, 그 다음에 메모리가 4KB 일 때 오토캐드가 릴리즈 9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메모리에 뭔가를 얹어서 쓴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해당 메모리에 폰트들을 다 등록해서 메모리에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폰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실행했어요. 한글 실행했어요. 실행이 되면서 폰트가 다 메모리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갖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메모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너 쓸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 딱 등록이 돼요. 메모리에 폰트 하나 딱 지정해 놓고 그리고 썼어요. 이렇게 스타일에서 폰트를 너 쓸 거야 이렇게 딱 지정해 주면 그거만 가져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풀어진 거죠.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는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부터는 누구 쓰냐면 얘를 씁니다. 여기 우리 계속 홈탭 썼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보이시죠?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어넌테이트에 보면 여기 스타일들이 나와요. 이걸로 부족해요. 어디로 가냐면 어넌테이트 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문자가 있고 치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선이 있고 표 그리는 거 있고 뭐 몇 가지 기능들이 여기 주석 축척 여기 있네요. 그 중에 여기 자 멀티라인 텍스트 눌러보면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있고 그 다음 글자 크기 있고 그 다음 눌러보면 글자 스케일 있고 레이어 있고. 자 스타일은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텍스트 오른편에 보면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요 버튼이 스타일입니다. 디멘전 스타일도 요게 디멘전 스타일이에요. 딤 스타일입니다. 요 스타일이에요. 눌러보시면 딤 스타일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자 실행해 보시죠. 여기가 스타일들이에요. 스타일을 만들 겁니다. 여기 뉴 버튼 있죠. 뉴 버튼을 통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제가 HG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이요. 한이 HAN이죠. 글이 GUL인가요? 그래서 한글.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
현재 작업하는 스타일 HG.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바로 폰트가 나옵니다. 내가 폰트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A자 위에 보시면 골뱅이 한글 이름 보이시죠? 골뱅이 한글 이름 보이시죠?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세로 쓰기입니다. 우린 글자가 어떻게 쓰나요? 가로 쓰기죠. 얘는 세로 쓰기예요. 골뱅이가 붙은 건 세로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 밑으로 내립니다.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Z자 밑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바로 얘네들을 쓰시는 겁니다. 자, 저는 나눔 고딕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글꼴을 하나 맞춰 보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써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거. 첫 번째, 도면의 글씨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딕 또는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궁서체나 바탕체나 손글씨체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고딕체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쓴 거예요? 고딕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고딕 쓴 겁니다. 아무거나 막 쓰시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쓰시면 나중에 욕 들어 먹습니다. 욕 들어 먹어요. 도대체 설계를 어디서 배웠길래 이따구냐 이렇게 욕 들어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사용할 것.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면서 고딕인 글씨 뭐가 있을까요? 굴림이요. 또는 굴림체요. 자, 이해되셨나요? 굴림 또는 굴림체를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조합형, 완성형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한글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조합형은 자음, 모음, 자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 이해되셨나요? 기역, 아, 니은, 그럼 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걸 조합형이라고 하고, 완성형은 뭐냐면 폰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 갸, 거, 겨, 고교, 구규, 구기,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각,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다 새겨 넣는 겁니다. 한글이 조합이 되면 한 2만 개인가 3만 개의 글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글꼴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완성형이에요. 폰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완성된 폰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성형. 자음, 모음, 자음 조합해서 만든다고 해서 조합형.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조합형이 맞나요? 완성형이 맞나요? 네, 한글 창제의 원리는 조합형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조합형이 쉬울까요? 완성형이 쉬울까요? 완성형이 쉬워요. 비교하면 되거든요. 조합형이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나라의 워드 프로그램이 몇 개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래 한글하고 MS 워드하고 두 개가 있죠. 그죠? 아래 한글은 조합형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자나 이런 게 잘 표현이 돼요. MS 워드는요, 완성형입니다. 그래서 옛날 문자가 표현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그 신문에다 대놓고 놀렸어요. 니네는 옛날 글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아래 한글에서 MS 워드 많이 놀렸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윈도우 95가 나올 때 문제였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윈도우 10, 11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으로 쭉 돌아가면 윈도우 95가 있고, 95년도에 윈도우 95가 있고, 그 이전에 도스가 있었어요. 도스에서 이제 운영 체계를 전부 다 윈도우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요청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조합형이 좋으니 조합형으로 해주시오 라고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무시하고 완성형으로 왔어요. 완성형이에요. 지금 윈도우 완성형입니다. 조합형이 아니에요. 무시하고 완성형이 왔고, 완성형을 하면서 MS가 폰트를 4개를 기본으로 깔아줘요. 한글 폰트 뭐뭐뭐죠? 굴림, 궁서, 바탕, 도둠, 이 4개가 기본으로 깔리죠. 그 중에 굴림이 고딕이에요. 윈도우를 쓰는 모든 사람은 다 굴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굴림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회사마다 CI라든지 BI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설계자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글꼴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서체를 하나 알아요. 그게 뭐냐면 막걸리체라는 서체가 있어요. 손글씨체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도면에다가 막걸리체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얘를 차지해서 쓰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막걸리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요. 없어요. 그럼 물음표로 찍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나는 고딕 없으면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네. 나는 고딕도 여러분들한테 없으면 물음표가 찍혀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해당 글꼴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걸리체든지 나는 고딕체든지 찾아서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독이 돼요. 해독이 다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물음표가 찍혀서 안 나오는 거 다 굴림으로 바꿔버리면 다 해독이 됩니다. 그게 그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업체였단 말이에요. 대기업 하청에 들어가서 도면을 받아다가 했단 말이죠.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 밑에도 하청업체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도면이 왔어요. 보면 이제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이유를 아니까 굴림으로 바꿔서 쭉쭉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면 담당이니까 제가 굴림으로 다 바꾼 다음에 저희 회사에다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우리 하청업체라든지 협력업체에서 똑같은 도면을 받았는데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와가지고 너네 한글 나오네? 어떻게 했어? 우리 원래 나오던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독했으니까 이제 저한테 와요. 도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 굴림으로 바꿔서 줘요. 그리고 이거 굴림 바꾸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 1, 2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최고라고.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저 굴림체로 문제가 생긴 글꼴을 다 바꾸면 에러는 다 해결이 돼요. 한 90%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10%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완성형이란 말이에요. 얘네 4개가 다 완성형이에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한번 폰트를 다 뜯어본 적이 있어요. 글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그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은 2주. 지금은 2주.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2주. 그럼 저 당시는요? 윈도우 95 나왔던 당시는요? 2년이요. 생각해보세요. 글씨를 다 써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글씨를 그냥 쓰는 게, 손으로 써서 넣는 게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그려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캐드로 가나다라 썼잖아요. 그거 써서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폰트 개발하는데 2년 걸려요. 2년. 차라리 조합형으로 했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텐데 완성형으로 해놓는 바람에 우리나라 그 자음 모음 자음 조합하면 한 2만 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거 앉아서 다 넣어야 돼요. 그려서 다 넣어야 돼요. 시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MS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굴림, 궁서, 바탕, 도듬 딱 놓고 파할 수 있잖아. 니네도 할 수 있어. 특수문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4개가 특수문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으로 놓으면 어지간한 특수문자까지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폰트 개발하는데 2년 걸렸잖아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수문자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특수문자 지원하는 글꼴 사용할 것. 이게 정답이에요. 특수문자를 지원 안 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온 것들은 다 지원해요. 자, 이해되시죠? 하나 더요.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작권이요. 글꼴에 관한 저작권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돈도 못 벌고 만들었어요. 폰트를. 근데 제가 내가 만든 글꼴을 그냥 쓰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내 건데. 샀어? 안 샀어? 너 저작권 위반이야? 공문 날립니다. 공문 날라와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렇게 민감해요. 근데 이 저작권이라는 게요, 이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작권 위배가 되려면 폰트를 다운로드 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저작권 위반은 폰트를 복제하는 순간 일어나요. 그러니까 폰트를 복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컴퓨터에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있어요. 그건 저작권 위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글씨를 썼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날인가? 추석 때 분식집에서 아래 한글에서 글씨를 뽑아서 썼어요. 물은 셀프. 물은 셀프. 근데 그게 저작권 위반으로 공문이 날라갔어요. 거기에.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다. 그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는 2차 저작권에 들어가요. 2차 저작권에 들어가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저작권은 복사할 때 일어납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일어나요. 근데 이분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못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붙였잖아요.
이건 2차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2차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그 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폰트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불법이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작권은 복사하는 관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2차 저작권이에요. 근데 이 2차 저작권이 폰트 회사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안 그래요. 이건 제 선배 얘기예요. 선배가 인테리어 했어요. 간판까지 달았어요. 2주일 있다가 공문 받았어요. 너 폰트 위반, 저작권 위반. 저작권 위반했으니까 벌금 내세요. 아니면 저작권 그 폰트 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폰트가요. 그 웹 디자인용 폰트가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용 폰트가 있고, 그다음 출판용 폰트가 있고, 그다음 간판용 폰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폰트인데 금액이 달라요. 근데 이 선배가 걸린 건 간판용 폰트에서 걸린 거예요. 제일 싼 게 웹용 폰트, 그 다음이 인쇄용 폰트, 그 다음 제일 비싼 게 간판용 폰트예요. 500만 원인가 물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폰트 하나만 산 게 아니에요. 폰트 하나만 산 게 아니고 폰트를 무더기로 사는 거예요. 한 80개 정도. 80개인가 그때 40개인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한 개씩은 안 팔아요. 패키지로 팝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폰트를 패키지로 샀는데 그 패키지가 1년짜리예요. 1년 라이센스예요. 2년 뒤에는 다시 또 그걸 돈 주고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꼴에 대한 저작권, 그 다음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뭘 썼어요? 나눔고딕 썼죠. 나눔고딕은 네이버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폰트예요. 나눔고딕은 네이버에서 니네 상업적으로 써도 돼 라고 승인을 하고 그리고 내보내주는 폰트가 나눔고딕이에요. 그래서 나눔고딕 많이 써요. 옛날에 본고딕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 몇 개 있어요. 찾아보면 상업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나눔고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눔고딕 정도는 설치해 놓고 쓰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샜습니다. 그 다음 폰트 스타일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폰트에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 신 이런 것들 있죠. 폰트 꾸미는 거 이건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 폰트 사이즈가 나오네요. 이 사이즈에 쓰시면 안 돼요. 이 사이즈에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쓰면 폰트가 고정이 됩니다. 이 글씨 크기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못 써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업사이드 다운, 글씨가 위아래로 반전되는 거 보이시죠? 백워드, 좌우로 반전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위드 팩터가 장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그러면 좌우 폭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1보다 작으면 폭이 줄어듭니다. 0.7 폭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쓸 일 없어요. 오빌크 앵글이라고 합니다. 오빌크가 뭐냐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글자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탈릭체처럼 글씨를 기울일 때 사용하는 게 오빌크인데, KS 규격에 보면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꼴은 15도 이내에서 기울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도 이내에서 기울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주고 싶을 때 15도 이내에서 글씨를 기울여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안 씁니다. 자, 그냥 어플리. 그러면 HG는 나눔고딕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스타일을 세팅해 보시죠. 자, 글씨를 먼저 쓸 때 글씨 쓰는 명령어를 잠깐 보시면 여기 텍스트하고 m텍스트가 있는데, 과거에는 텍스트였어요. 텍스트였고 이거 단축키가 t였습니다. 그 다음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단축키가 dt고, 그 다음에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얘가 단축키가 mt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텍스트로 요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텍스트인데 단축키가 dt입니다. 명령어는 텍스트인데 단축키는 dt예요. 그리고 m텍스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개로 바뀐 거죠. 이해되셨나요? 과거에 싱글라인 텍스트가 두 개였어요. 그냥 일반 텍스트가 있고 다이나믹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요 두 개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인데 단축키가 dt입니다. 그래서 자, dt.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 2.5mm,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0도. 자, 글자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엔터. 그럼 글씨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글씨 한번 써보시죠. 자, 보시죠. 제가 글자를 이동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글자가 한 줄씩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 줄이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한 줄씩 인식을 해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d텍스트,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씨를 씁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타를 좀 내봤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수정되네요. 자, 종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엔터 두 번 치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글씨를 쓸 때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글씨를 종료하고 나니까 다 낱줄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싱글라인 텍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텍스트 시작점 누르고 글자 크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5mm. 글자 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크기 2.5mm. 자, 어떤가요? 글자 크기 마음대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스타일에 여기 글자 크기가 나와 있죠? 이걸 조절해 버리면, 여기에 값을 넣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에서 여기에 글자 크기가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글자 크기는 여기서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글자 크기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본문 글자 있죠? 이거 작은 글자. 그 다음에 제목줄, 제목 글자, 이거 큰 글자. 자, 이해되시죠? 뭐 중간 글자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상 하시면 되는데, 얘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1.5mm에서 3mm 사이가 됩니다.
1.5mm에서 3mm 사이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더하기 2를 하세요. 곱하기 2 하셔도 좋고 더하기 2 하셔도 좋고, 글자 크기가 원체 작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중간 글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중간 글자. 그러면 한 3mm에서 6mm 정도 되겠네요. 6mm에서 한 8mm 정도 되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작은 글자, 중간 글자, 제목줄 글자, 큰 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글자, 그러니까 즉 본문 글자를 한 2mm를 써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mm 씁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3mm예요. 그래서 369나 또는 한 368 이 정도 써요. 글자 크기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46 이렇게 써요. 작게. 근데 저도 작게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더 작게 쓰는 사람들도 계세요. 제가 246 딱 써서 도면 드렸더니 팀장님이 뭔 글씨를 이렇게 크게 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쓰시게요? 그랬더니 한 1.8이나 1.6까지 줄여 그러시더라고요. 1.5mm에서 3mm 사이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현장을 좀 배려하시면 좋습니다. 현장을 배려해서 쓰세요. 자, 현장에 가면 오야지라는 분들이 계세요. 작업 반장님들이요. 그죠? 작업 반장님들의 나이가 어떻게 젊은 분도 있죠. 그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 목수나 철근 같은 경우 작업 반장님들이 연세가 많아요. 최하 60이에요. 60이에요. 최하. 이분들이 글씨를 볼 때, 그러니까 도면을 볼 때 반드시 현장에서 돋보기를 쓰겠죠. 그죠? 근데 현장이 이렇게 밝고 환할까요? 밝고 환한 데도 있지만 어두침침한 데도 많아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그 수정체 자체가 밝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50대가 넘어가니까 수정체가 침탁해지면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노안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LED로 바꾸고 있어요. LED 조명 밝으니까. 근데 현장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눈이 어두운 데다가 분위기도 어둡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썼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짜증을 내세요. 일도 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질은 급하고 그러니까 막 승질내요. 심한 분들은 도면을 꾸기기도 하지만 도면을 찢어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만만한 대리 찾는 거죠. 야, 이리 와봐. 도대체 이거 누구 보러?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죠. 현장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셔야 돼요. 현장에 있는 분들 배려 안 하면 100% 싸워요. 그래서 저는 그 최하를 2mm로 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2mm보다 작으면, 옛날에 신문 글씨 있잖아요. 신문 글씨가 2mm인가 1.8mm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급해도 이렇게 돋보기 쓰면 보일 정도? 그 정도가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2mm라고 했는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는 3mm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경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면을 그릴 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서 그리세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안 싸웁니다. 여러 번 봤어요. 도면에서 현장 갔는데 막 싸우고 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험하게? 그러면 도면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글자 크기 적당히 여러 번 지정하시는데
이렇게 보시죠. 1대 40도면입니다. 축척이 1대 4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40을 합니다. 자, 1.5 곱하기 40 60mm네요. 60mm에서 3, 4, 12 120mm. 이해되시나요? 도면에 글씨 쓸 때 축척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얘는요, 곱하기 40 하면 3, 4, 12 120mm에서 6, 4, 24 240mm. 얘는 곱하기 40 해서 6, 4, 20 240mm에서 4, 8은 32 320mm. 이해되셨나요? 축척을 적용해서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축척이죠? 이게 축척이죠? 내가 써야 될 글씨 곱하기 축척. 그래야 글자 크기가 제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40배. 얘가 1대 40도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A3를 40배 스케일로 키운 거죠. 그럼 여기다 글씨를 쓸 겁니다. 자, 120mm 짜리 써보죠. 글씨 클릭하고 120mm. 자, 글씨 보이나요? 본문 글씨니까 물론 작겠죠, 그죠? 작게 보인단 말이죠. 자, 큰 글씨 볼까요? 자, 320mm. 글씨 보이나요? 이해되시나요? 글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글자를 축척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사용할 글자의 크기 곱하기 축척. 그러면 글자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자,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크기 2.5mm.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회전 각도네요. 제가 45도를 지정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글씨가 45도 돌아가 버린 거 보이시죠? 근데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로테이트 명령어 기억하시잖아요.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회전시켜 보시죠. 자, 텍스트 요번에는 justifi에요. justify가 무슨 뜻이냐면 justification의 약자입니다. 위치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정렬하는 거죠. 이거 언제 나왔었냐면 엠라인에서 탑 제로 바툼 할 때 이거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위치란 뜻이고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왼쪽, 중간, 오른쪽, 그 다음 정렬, 미들, 중간, 맞춤, 탑 레프트, 왼쪽, 위쪽, 그 다음에 TC, 위쪽, 중간, TR, 위쪽, 오른쪽, ML, 중간, 왼쪽, MC, 중간 가운데, MR, 중간 오른쪽, BL, 바툼 레프트, 아래쪽 왼쪽, 그 다음 BC, 바툼 센터, 아래쪽 중간, 바툼 라이트,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여러가지 기준점들이 나옵니다. 기본값은 레프트였으니까 냅두고 이번엔 센터로 한번 해보죠. 글자 높이는 똑같고 0도.
그런가요? 왼쪽 중간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어서 계속해 봅니다. 라이트, 오른쪽 정렬.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라인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두 개를 그렸는데요. 다만 얘는 높이를 제가 10mm로 고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 글자의 전체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글자의 전체 길이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쓰여진 글자의 수에 따라서 글자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글자 한 글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글자 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fit요. fit는 문자의 길이와 높이를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문자의 길이와 높이를 고정한 거예요. 그럼 뭐가 조절이 되냐면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요. 글자가 한 글자밖에 없으니까 장평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글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장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fit는 글자 높이도 고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보시면 TLTC, TR, BLBC, BR 있었죠? 그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텍스트 justify TL. 자, 클릭하고 글자 높이 3mm. 이거 소문자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justify TC, 여기 중간으로 자, 가운데로 모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TR,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왼쪽, 중간, 오른쪽. 다만 그 시작점이 글자의 제일 위에 왼쪽, 위에 가운데, 위에 오른쪽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자, ML, MC, MR입니다. 한 줄씩만 써보죠.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MR. 자,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죠. justify BL. 자, 바텀 레프트네요. 자, 이번에는 BC. 자, 중간점이죠.
자, 그 다음에 BR. 자, 쭉 한번 써보시죠. 잘 보시죠. 뭐 탑은 상관없어요. 근데 얘하고,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텍스트 기준점을 지정했고 글씨를 썼습니다. 아이고 다시 justify left. 제가 글씨를 썼어요. 다시 한번 제가 글씨를 쓸 겁니다. 누구를 쓸 거냐면 미들이요. 자, 제가 이동을 해서 같이 묶어보죠.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요. 위치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 대문자, 한글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 대문자하고 한글은 상관이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영어 소문자만 문제가 돼요. 영어 소문자만.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기준선이에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의 위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A자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보통 G자라든지 P자라든지 Q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A, B라고 하는 요 글자의 위치가 기준선입니다. 그럼 탑은 어디냐면 탑은 바로 여기에요.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탑의 위치 이해되시나요? 탑의 위치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의 위치입니다. 그럼 미들의 위치는 여기인데 미들의 위치가 이 베이스라인과 탑의 중간입니다. 그게 미들입니다. ML, MC, MR의 위치는 바로 여기 베이스라인과 탑라인의 중간, 여기에 ML, MC, MR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바툼 라인 BLBC, BR은 어딜까요? 바로 맨 아래로 내려서 여기 베이스 라인보다 밑으로 내려간 이 G자 있죠. G, P, Q 여기에 BL, BC, BR이 잡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들은 탑과 바툼의 중간입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ML, MC, MR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베이스 라인과 탑의 중간이고 그냥 미들이 있어요. 미들은 바툼 라인과 탑 라인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영어 소문자가 이렇게 GPQ처럼 베이스 라인 밑으로 내려가는 글씨가 있어서 그래요. 한글은 혹은 영어 대문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나 그러니까 미들 센터하고 미들의 위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레프트, 센터, 라이트하고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의 위치가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시죠. 글씨를 한번 써보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옵셋 20mm 30mm. 자, 트림으로 제가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표를 그려 보시죠. 자, 텍스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제목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써야 돼요. 가운데 위치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돼요.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middle. 자, 미드 포인트를 주고 글자의 크기 4mm 아니 3mm. 자, 여기다가 날짜
자, 다시 미드 포인트 3mm 도명 다시 미드 포인트 설계 자, 대각선 지우고 그럼 안에 깔끔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쪽에다가 문자를 써야 됩니다. 옵셋 2mm 다시 옵셋 4mm 그 다음 트림으로 선을 끊고요. 자, 선 정리해 놓으면 여기가 시작 포인트가 되겠죠. 텍스트 레프트 미들 레프트 자, 글자 높이 4mm 3mm 오늘 날짜를 쓸까요? 자, 다시 설계 자, 그리고 이제 가이드는 지우면 어떤가요? 표가 예쁘게 그려졌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특수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특수문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특수문자입니다. 요게 특수문자예요. %%C를 하면 요 파이 기호가, D를 하면 각도가, P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텍스트 원의 지름은 %C 바로 파이 기호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30 선의 각도는 45 %D 오차 범위는 %P 0.23 자, 한번 써보시죠. 특수문자들입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까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한글이 글꼴이 있다고. 얘가 지원이 안 되는 글꼴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건너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요. 자음에 한자키 누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텍스트 원의 지름은 자, 쌍기역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특수문자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선의 각도는 자, 뭐였을까요? 기역이네요. 기역 한자 각도가 어디 갔나요? 맞는데 기억 한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오차 범위는 디귿의 한자 자, 똑같이 써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 뭐 %%U는 밑줄 긋기가 되고 %%O는 윗줄 긋기가 되고 K는 취소선 긋기가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보죠. 자, 텍스트 자, 시작점 지정하고 높이 지정하고 자, 글씨를 써볼 겁니다. 자, %U U는 언더라인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언더라인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써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는 윗줄 긋기입니다. 다시 5. %K 취소줄 긋기. 자, 이렇게 쭉 일렬로 쓰면서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번엔 m텍스트요.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멀티라인 텍스트는요,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m텍스트 그리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나면 이 위에 부분에 내용이 싹 바뀝니다. 여기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스타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글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글꼴을 여기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쓰면 글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고딕을 써야 되니까 다른 고딕을 찾아보죠. 자, 고딕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으로 미들 센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글자 크기는 내가 직접 입력한 것들만 나옵니다. 왜요? 글자 크기는 내가 지정한 것 곱하기 축척해서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글자 크기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글자 크기 변경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글씨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m텍스트로 글씨 한번 써보시죠. 자, X라인 그 다음에 옵셋 15mm 그 다음 20mm 그 다음에 카피를 할까요? 카피 하나 둘 셋 4개네요. 어레이 4개 20mm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가야 되네요. 20mm 15mm 자, 카피 아니 옵셋 15mm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카피 8개 25mm 트림으로 텍스트 그게 아니구나. 여기는 익스텐드 자, m텍스트 여기 15mm인데 옵셋 15mm 뭐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놓고 글자 크기를 적당히 지정. 썬데이 카피 어레이 7개. 자, 그 다음 똑같이 미들 센터
8. 그 다음 이번에는 어레이 쓰면 되겠네요. 렉탱귤러. 자, 7개, 5개. 자, 간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between 25mm, 그 다음 마이너스 20mm, 그리고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수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edit 명령을 쓰시면 돼요. 수정하는 명령어는 텍스트 에디트요. 글자 수정하기. 자, 텍스트 에디트 Monday, Tuesday, Wednesday, 그 다음 Friday, 그 다음 Saturday. 색깔은 어떻게 바꿀까요? 선택하시면, 자, 색은 여기 있네요.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Saturday 영역 지정하고, 자,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자,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글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수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바뀌겠죠. 그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안 바뀌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쓰셔야죠. 글자 색상 일일이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mText가 표를 만들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mText로 한번 해보시죠. mText에는 조금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요. 영역을 지정하고,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수문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특수문자가 있어요.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 센터. 여기에 각도 특수문자들이 있으니까 특수문자들을 여기서 지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들여쓰기하고 내어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칸을 맞출 수 있고, 탭키라든지 이런 거 우리 여기서 많이 쓰죠? 여기서 맞추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분릿기호 넣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선택하고 글꼴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색상 바꿀 수도 있고, 자, 뭐 볼드나 이탈릭이나 여러가지 있으니까 요건 쭉 다 해보시면 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에서 위치 맞추는 것까지 쭉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써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방,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선택해 놓고 보면 이렇게 그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중에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 no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이 no로 되어 있어요. 얘를 yes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그립을 클릭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를 넣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텍스트 저스티피 그 다음에 미들 그 다음에 클릭하고 글자 높이 지정하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거실 그 다음에 이건 일반 텍스트예요. 일반 텍스트에는 이 텍스트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텍스트 프레임이 없어요. 텍스트에는. 그래서 렉탱글로 이렇게 그려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텍스트일 때는 이렇게 프레임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텍스트입니다. 제가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대충 제가 글씨를 썼고요. 칸이 모자르네요. 그립을 이용해서 쭉 늘려봤습니다.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를 할 거예요. 글자를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요. 싱글라인 텍스트 됩니다.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돼요. 다시요. 여기요.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텍스트 to m텍스트를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시 m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타일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use 빅폰트라는 게 지금 비활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shx라는 파일 보이시나요? 확장자가 shx라는 파일, 얘를 선택하게 되니까 빅폰트, use 빅폰트가 활성화됩니다. 얘를 눌렀더니 여기 use 빅폰트가 되고 여기는 다 shx 파일만 나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면 whg, whtg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 4개가 한글을 지원해주는 빅폰트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한 90%는 굴림으로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건 다 해결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 10%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윈도우 서체가 있고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윈도우 전용 서체는 보통 TTF로 끝나거나 FON으로 끝나요. 이거 C 드라이브에 윈도우의 폰트 폴더에 가면 있어요. 근데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바로 빅폰트입니다. 빅폰트예요. 이 빅폰트를 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빅폰트라는 뜻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영어 한 글자 있죠. 영어 한 글자가 1바이트예요. 메모리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빅폰트는 2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메모리가 더 큰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빅폰트라고 불러요.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의 폰트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이 빅폰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빅폰트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요즘은 대부분 다 윈도우 전용 서체를 써요. 윈도우 서체를 쓰는데 올드 유저들 같은 경우 이 shx, 즉 오토캐드 빅폰트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런 경우 한글이 다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뭘로 맞추느냐,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txt.shx 있죠. 이거에 여기 빅폰트로 맞추시면 한글이 돌아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맞추시면 한글이 돌아와요. 지금 보이시나요? 얘가 빅폰트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다른 것도 뭘 볼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다 한글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유즈 빅폰트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쭉 이어서 연달아 그릴 겁니다. X라인, 그라운드, 중심선, 옵셋 700mm, 옵셋 400mm 기초판이죠. 옵셋 50mm 버림 콘크리트, 옵셋 200mm 잡석 다짐, 옵셋 420 나누기 2 벽체를 만들고, 자, 옵셋 200mm 기초판 만들고, 옵셋 100mm 잡석 다짐 만들고, 트림으로 그리고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자, 여기는 마감이고, 자, 기초가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옵셋 1200 좌우로 한 번씩 150mm씩 한 번, 두 번, 다시 3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자, 다시 700mm, 그 다음 150mm. 자, 계단은 계단 끝선에서 연결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150mm. 지우고, 그 다음 다 연결하고 선 마무리하고, 옵셋 50mm 버림 콘크리트, 자, 100mm 돌출되어 있고, 다시 200mm 잡석 다짐. 이렇게 다 숫자를 다 외워야 돼요. 자, 속성 맞추기, 그 다음 필렛, 자, 기초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옵셋 150, 그 다음 렉탱글 90,60 카피, 자, 옵셋 30mm, 자, 렉탱글 중간점까지, 라인 중간에서 중간으로,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15mm 밑으로 내리고 85mm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옵셋 25mm, 옵셋 150mm, 지름 20mm, 서클 적당히 그리고, 자, 얘네들은
중심선. 이거 우리 어저께 했던 내용이죠.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그룹주라고 했습니다. 그룹 카피 어레이 20개, 간격은 250mm 간격.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온돌 나왔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천정 높이요. 천정 높이가 어디냐면 이 온돌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거실에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천정의 높이는 대부분 다 2400mm 나올 거예요. 2400mm. 반자 높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2400mm가 나와요. 2400mm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가 천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는 굳이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순서대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벽에 중심선 있죠. 여기 천정선이 있습니다. 반자선이에요. 천장, 그 다음에 반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숫자예요. 이 숫자입니다. 7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예요. 요 높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높이가 뭐냐면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테두리 보. 테두리 보라고 합니다. 자, 테두리 보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창문이죠. 요 창문 옆에 이렇게 일자로 쭈루룩 벽돌 쌓여 있죠. 여기가 창대돌이라고 해요. 요걸 창대돌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인방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방이라는 게 위에 계구부 위쪽에 만들어 놓은 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이렇게 좌우로 분산되도록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가 벽인데 벽 위쪽에 있는 게 테두리보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실제로도 요 부분 있죠. 요게 테두리보입니다. 테두리보란 얘기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힘을 벽으로 알맞게 분산시켜서 받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는 힘과 벽돌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테두리보의 역할입니다. 요걸 테두리보라고 하는데 이 테두리보의 규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벽 두께의 1.5배 이상, 이 테두리보의 높이 있죠. 여기 보면 테두리보의 춤이라고 되어 있죠. 테두리보의 춤, 높이가 벽 두께의 1.5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벽 두께가 얼마냐면 420이에요. 420인데 1.5배 하니까 630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630 이상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0이면 이상이니까 맞죠, 그죠? 이걸 800 쓰셔도 되고 900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걸 써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900 그러면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다는 얘기는 자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적당한 값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700이고 그 다음 여기 600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중심선부터 여기 지붕의 끝까지 나와 있죠.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처마라고 합니다. 처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테두리보와 처마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옵셋 700, 그 다음에 600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삼각형이 있네요. 삼각형. 요걸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고 합니다. 물매.
물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붕의 기울기요. 요거 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10cm 이동했을 때 높이, 가로로 10cm 이렇게 갔을 때 세로의 높이, 요걸 물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0에 4로 돼 있잖아요. 가로로 10cm 갔을 때 높이가 4cm 올라가는 기울기, 그게 물매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그릴 때는 테두리보, 그 다음에 처마, 물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려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어디다 그리냐면 이 테두리보와 중심선이 만나는 요 교차점에다 물매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10,4 그러면 너무 작아서 안 나와요. 10,4 그러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100,40? 네, 그래도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00,400 이렇게요. X라인, 교차점 클릭, 대각선 클릭, 이렇게. 그러면 지붕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제 필요 없는 걸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워 나갑니다. 필렛, 이렇게요. 여기가 지붕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지붕의 두께가 얼마냐? 150이요. 얘도 150이요. 자, 트림으로 자르고 이 위에는 지우면 지붕 모습이 이제 얼추 만들어졌네요. 자, 이 끝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250mm입니다. 이렇게 라인 긋고 옵셋 250mm. 그럼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네, 지붕 모습 만들어졌네요. 지붕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장인데, 우리는 보통 천장이라고 부르는데 건축에서는 반자라고 불러요. 여기에 반자 돌림이 들어갑니다. 반자 돌림의 크기는 36에 36입니다. 마이너스 36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안에 합판이 들어갑니다. 여기 6mm 들어갔네요. 다시 이 위에 45,45.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라인 대각선으로 선을 그린 다음 요 두 개의 선은 해칭선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요 두 개는 마감이고 이렇게는 입면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똑같이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얘는 반자돌림, 반자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처마돌림, 처마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고스란히 미러 하시면 돼요. 미러, 미드 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요. 자, 카피. 여기도 똑같아요. 안쪽에는 마감, 바깥쪽에는 입면.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 구조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요상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천정 안쪽이요. 천장 안쪽을 뜯으면, 천장에 여기 석고보드 있잖아요. 이걸 뜯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벽에, 요 강목에다가 합판을 대고 못을 이렇게 박아내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냐면 달대입니다. 달대. 그리고 달대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달대가 있고, 반자 틀이 있고, 그 다음에 합판이 있고, 그 다음 반자 돌림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순서대로. 얘가 달대 바지. 그 다음, 이 달대가 없으면 천장이 이렇게 밑으로 처진단 말이죠.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천장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요게 맞을 것 같아요. 얘가 달대, 얘가 달대 바지, 달대, 그 다음 반자 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합판을 대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런 천장이 나와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경량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천장 위에다가 행거 볼트를 박습니다. 앙카를 걸고 행거 볼트를 박고, 그 다음 행거 클립을 이렇게 걸어놔요. 얘가 뭐냐면은, 얘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다. 마이너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이너 채널에 엠바 클립을 걸어서 엠바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요게 요즘 구조의 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나오네요. 이 아랫부분. 우리가 보는 석고보드죠? 여기 우리가 보는 석고보드고,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거 볼트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 이제 앙카 볼트가 천장에 박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앙카 볼트에 행거 볼트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행거 클립과 마이너 채널이 이렇게 있고, 그 마이너 채널에 다시 마이너 클립과 엠바를 걸게 돼요. 그래서 이 엠바와 엠바 사이가 300mm 간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좀 3D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행거 볼트, 행거 클립,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고요. 천장 안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반자 틀입니다. 이 반자 틀의 간격이 정사각형인데 450에 450이요. 그리고 얘가 달대입니다.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자 틀이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달대는 반자 틀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달대를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걸 달대바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천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요거, 얘가 반자 돌림. 이렇게 반자 돌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요 부분. 자, 요게 처마 돌림, 그 다음 처마 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야 될 게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45에 45, 그 다음에 45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복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인 45mm, 반자, 얘가 달대예요. 카피 어레이 5개 900mm 간격으로, 그 다음에 돌출 익스트루드.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여기는 85m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여기 조건 보이시죠?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세요. 벽체는 외벽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시멘트 벽돌 1.0B로 하세요. 내벽 두께 1.0B 시멘트 벽돌 쌓기로 하세요. 단열재 외벽 120mm, 바닥 85mm, 지붕 180mm, 180mm요. 근데 여기 과제물엔 얼마로 돼 있어요? 85mm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85가 아니라 180으로 고쳐야 됩니다. 여기 85가 아니고 180이요. 옵셋 18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조인 옵셋 180 나누기 2 선택하고 배팅으로. 얘 두께 아직 안 줬으니까 적당한 두께 지정해 주시면, 자 그러면 지붕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지붕 안쪽이죠. 자, 지붕 안쪽 완성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바깥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여기 지붕입니다. 옵셋 15mm 이렇게요. 15mm 그 다음에 20mm 20mm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만 15mm입니다. 여기만 15mm씩 주고 나머지는 다 20mm씩 주는데 선의 모양을 히든을 줍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거 방수입니다. 방수. 비가 여길 침투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여기다 방수 처리한 겁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옵셋 20mm 여기도 똑같이 마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홈을 내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물 끊기 홈이라고 하는 건데 빗물이 이렇게 슬금슬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빗물을 이렇게 끊어주는 홈입니다. 물 끊기 홈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